반갑습니다. 사회학에 의해 5강, 5주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균이, 그죠? 이게 만만한 게 아니네요. 그죠? 자,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균도 살고 있다. 근데 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균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제물로 제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그 총균쇠라고 하는 책에 중간에 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나와 있어요. 책은 두꺼운데 균 부분이 좀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과제, 그죠? 과제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동네 도서관에서 좀 빌린다든지, 그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걸 복사해서 읽어봐도 되고,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게 지난 시간에 에밀 디르캉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이 디르캉이 지난 시간에는 뭐 이렇게 연대, 그죠? 사회 연대 이런 걸 주장했죠. 그런데 이제 또 디르캉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살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학하고 뭔 관계가 있냐? 개인적인 어떤 일탈행위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디르캉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자살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죠? 남을 위한 자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자살, 그리고 아노미 자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에밀 디르캉은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디르캉이 역점을 둔 거는 세 번째, 아노미 자살이죠. 아노미, 아노미 뭐 이런 말 좀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이타적인 자살, 그죠? 민족을 위한 뭐 그런 뭐 안중근 의사나, 그죠?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뭐 또 정신 나간 친구들은 뭐 그런 어떤 민족주의자의 그런 그 행위를 뭐 그죠? 뭐라 그러나, 그지? 비하해서 말하고 이러는데 뭐 감히 저 가세 과거에, 그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가미카제,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죽는다. 그 이타적 자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 좀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지만 그게 또 뭐 그래 죽으면은 뭐 그 가족이 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슬람 쪽에서는, 그죠? 이런 이타적 자살을 통해서 뭐 어떤 추앙을 받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자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살은 먼저 이런 심리적 요인에 의한 이기적 자살이겠네, 그죠? 개인의 고독, 뭐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 사회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런 자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 이기적 자살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 고후의 자살이죠. 고후의 자살이 순수한 이기적인 자살이냐, 아니면은 어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사람의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도 단면적으로 다 그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고우의 자살을 이래 보면 이게 이제 뭐 개인의 어떤 고독에 의한 심리적 요인에 의한 자살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죠? 환경 요인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갱과의 뭐 어떤 의견 충돌, 또 요거는 뭐 사실인지 모르는데 이제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이런 자살에 이르게 됐다. 경제적 어려움, 정신분열도 이게 순수하게 심리적 요인이냐, 아니면은 사회가 이 사람에게 정신에 가한 어떤 분열 작용이냐,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좀 섞여져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그죠? 우리가 지금은 이 뭐 고흐의 작품은 지금 뭐 세계에서도 제일 비싸고, 그죠? 높이 평가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뭐 주류라는 경향에 좀 떨어져 있었고, 이래서 아무도, 그죠? 살아 있으면서 한 개의 그림을 팔았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러면 고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이기적 자살, 그죠? 개인의 심리적인 고독에 못 이겨서 자살한 걸로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이 아노미 자살적인 요소도 있어요. 환경에 의한 자살, 그죠?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경제적 어려움, 그죠? 그 동생이 평생 도와줬죠. 그 그림으로서 뭐 그림은 팔아서 생계를 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절망에 의한, 그죠? 그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한 그런 자살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뭐 시련이라면 어떤 외부의, 그죠? 요인에 의한 것이고, 또 친구 그 화가와의 충돌, 뭐 이런 것도 순순하게 자기 자신의 그 요인에 의한 자살로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에 의한 자살, 이런 아노미 자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의 자살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노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아는 우리 영어에서 그저 없다, 이런 말이죠. 낫이라는 뜻이고, 노미는 노름, 규범, 이런 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규범의 부재, 도덕 가치의 부재, 붕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노미 상태죠. 아노미, 어떤 무질서 상태, 혼동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이게 이제 아노미 자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노미 자살은 어떤 사회 조건에 의해서 야기된 그런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난 자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 아노미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살이란 것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사망을 하는 자살하는 거니까 사회적 현상이다. 자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이 자살의 대개 원인이 되는데 이 우울증도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실패한 심리사회적, 그죠? 이건 섞었네. 심리적, 개인의 심리적 요소, 그리고 그 사회에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요소. 그게 이제 합해져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사실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심리사회적, 그죠?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우울증이 오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아노미 자살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주위에 사실 설리의 사망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죠. 아마 우울증을 좀 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심리적 사실만이 원인이 된 게 아니고, 그 누구냐, 그 11살 차이가 난 듀엣 가수, 그죠? 다이나믹 듀오인가? 최모식인가? 그 친구하고도 이게 사귀었고, 거기에도 좀 원인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리가 이제 사망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우울증이 발전을 해서 그래 됐겠죠. 우울증이 발전해서 이제 그 아노미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이 심리적인 원인만인가, 아니면은 심리사회적, 그죠? 이런 요인도 이제 들어있는가. 내가 볼 땐 여기에 좀 심리사회적 원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설리의 사망도 이제 아노미 자살이 되겠죠. 정확히 설리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이게 아노미 자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방송에도 나왔죠. 아마 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게 아마 심리사회적 원인도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엄마가 평생 키워줬는데 나중에 엄마가 돈을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설리가 이제는 이제 재정권을 내가 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엄마하고 사이가 이제 틀어졌다. 그런 어떤 엄마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아마 모르겠지만 좀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죠? 좀 사랑의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우울증을 앓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노미 자살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리가 뭐 평생 이제 배우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배우가 됐는데, 되고 나니까 뭐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그죠? 배우가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죠? 엄마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뭐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쉽지 않게 된 것 같고, 괴로웠다 이거죠. 그래서 괴로웠는데 뭐 주위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죠? 주위에서 이제 그걸 잘 모르고 도와주지를 이제 못했고, 사회적 지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했고 악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자살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면 설리의 경우도 우리 고흐의 그 자살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참고 동영상은 나중에 이걸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듀리캉은 연대 이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노미 자살 이런 것을 좀 제시를 해서 현대 사회학에서 나름대로 그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학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할 내용이 이제 막스 베버죠. 막스 베버. 막스 베버. 사진을 좀 올려놓으면 못 올렸네. 막스 베버는 이제 뭘 주장했나요? 막스 베버가 뭐 자본주의, 그죠? 칼뱅하고 비슷하게 저축에 의한 자본의 축적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나오네, 그죠? 개신교 윤리가 근검 절약을 강조하고, 이 베버도 자신의 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주장을 합니다. 근검 절약에 의한 저축,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뭐 기반이다, 뿌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뭡니까? 베버는 지배 피지배 간의 관계, 권력 관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권위가 있냐 없냐, 그죠? 지배자는 권위가 있고 피지배자는 권위가 이제 없는데, 그런 권위는 어떤 종류가 있냐? 카리스마, 전통적 권위, 제도적 권위, 이 세 가지로 이 베버는 설명을 합니다. 뭐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뭐 예를 들면 뭐 영웅호걸 같은 그런 사람, 그죠? 뛰어난 이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권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 권위, 뭐 예를 들면 뭐 왕이라든지, 그죠? 뭐 이슬람 쪽에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권위에 힘입어서 그냥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분은 제도적 권위 이런 걸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도 뭐 이런 제도가 이 권위를 세우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학교에 오는 것도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뭔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학벌이라도 이렇게 취득하면 학벌이 없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권위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 집단이에요. 권위,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하는 권위 구조하에 들어와서 이제 학벌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거하고 권위를 확보하려고 좀 더 많이 배우면 이제 권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버는 이런 권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권위는 되게 이제 이 세 번째가 중요하죠. 뭐 카리스마, 영웅호걸 요새는 찾기가 힘들죠. 또 뭐 종교 지도자, 국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왕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마을의 어른, 뭐 추장 뭐 이런 거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이제 있는 거니까. 이제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는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죠? 제도에 의한 권위. 학벌에 의한 권위. 그죠? 공무원들. 그죠? 공무원들. 관료제 이런 것도 그죠?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 종복인데 가만히 보면 이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런 요소도 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이럴 때는 그 뭐 관리가 그냥 물론 그 시대에는 전통적 권위도 있고 또 제도적 권위도 있는 거죠. 사또님이다 이러면은 전통적 권위도 있고 또 법제도에 의한 권위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이 관료제가 대표적인 권위 제도다, 권위 집단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국민의 종인데 그 자기들의 관료제를 통해서 그죠? 관료제는 뭡니까? 비인격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신봉하죠. 또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성에 근거해서 좀 권위가 생기고 그죠? 또 이렇게 뭐 층을 밟아서 진급하고 이런 위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관료제는 어떤 권위 집단으로서 오늘날 권위를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힘, 그죠? 선거 때 뭐 이렇게 선거 때도 이 공무원의 이 단결력 이런 걸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정권들이 이렇게 공무원들도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베버의 마지막 이거 자본의 축적, 그죠? 근검 절약해서 저축을 하고 그것이 이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져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 융성한다, 뭐 이런 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근데 이제 한참 후에 그런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경제가 이제 부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너무 이게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죠? 저축만 하면 구두쇠처럼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그죠? 3, 40년마다 한 번씩 공황이 와갖고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죠. 그런 것은 이제 여기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2007년도의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축만 열심히 하면 자본주의가 꽃을 피운다 이렇게 말했지만 꽃도 피우지만 그죠? 이렇게 난장판도 한 번씩 친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이론에서는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5강 5주차 1강은 이걸로 간단히 이제 공부를 하고 뒤이어서 2강에서 사회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